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맡은 박혜은입니다.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짜 정말 귀한 두 분이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독님과 배우님 기다리는 집이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규리 배우님, 윤희동 감독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김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원래는 목소리가 되게 옥구슬같이 들려가는데 이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네. 사실 이 작품에 대한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받았을 때 속으로 정말 좋아했었어요. 정말 팬심으로 좋아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기가 시리즈가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두 번째 이야기만큼 저에게 큰 삶에 영향을 미친 작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귀한 자리를 관객 여러분과 같이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공지 먼저 드릴게요. 오늘 관객과에 대한 진행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여고대당 두 번째 이야기 스페셜 에디션이 선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들 너무 탐내시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귀한 패키지예요. 이 영화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두 분의 심플 사인이 담겨 있는 선물이니까 GV 끝나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을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이 당시에 여성, 17살짜리 여성들 혹은 여고생들에 대한 삶을 이렇게 주체적이고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이서 관찰하는 것처럼 그대로 보여준 영화가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경험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작품을 보면서 그래서 인생 영화로 꼽으시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민규동 감독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 작품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 되게 고민이 많으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감독님. 고민이 많았다기보다는 고민이 없었다고 하는 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작품 하기 전에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뭐 했었냐면은 3D 애니메이션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3D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홍대 시각 디자인과 친구들 한 12명과 1년 동안 서울대학교 공대 애니메이션 연구센터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SF 시나리오를 두던 스토리라는 SF 시나리오를 쓰고 그 친구들은 3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헐리우드에 제안해서 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이런 저희 친구들이랑 이제 연출부로 친구들 가서 감독 준비를 할 때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좀 더 새로운 게 없을까 남들이 안 하는 게 없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따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번개 같은 제안이 있었고요. 생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전화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신의 21 그 주변에 기사가 여고당 2를 만든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설마 여고당 2를 제안한 건 아니겠지? 나를 놀려보고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미팅에 나갔죠. 배우님과 같이 나갔었고 제가 그 전에 만든 단편 여력이라는 단편을 보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조감독 생활 10년 정도 해야 감독 데뷔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었죠. 김대승 감독님이 그렇게 김대승 감독님 연출을 10년 하다가 정도 데뷔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연출 경험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편 하나밖에 못 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한다고 하셨고 우리는 90년대 일본 대담 시리즈 커피에서 남편이 우연히 흥행했다고 소편을 만드는 이런 안 좋은 반응이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충고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김태형 감독이랑 서로 질문을 처음 해보셨었어요. 당시에 그 우리가 앞뒀던 영화는 타르콥스키의 희생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데뷔를 만약 한다면 어떤 영화로 데뷔를 했을까? 희생 같은 걸까? 스필버그의 영화니까 어떤 영화인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 SF 시나리오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한다면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로그다밀이 왜 우리는 그렇게 못생겨 보였을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충격적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했고 아주 충격적이고 굉장한 행동을 했던 그의 쉬리와 함께 그냥 최고의 행자였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이 없구나.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한다면은 그때가 Y2K라고 네. 2000년 직전이었죠. 이게 지구가 멸망한다는 분위기가 좀 있었고 굉장히 멸망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라질지 모른다는 이런 그런 속에 물질을 세상에 남기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떤 흔적을 남길까, 우리가 투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랬었지만 술잔이 그러니까 아마 그게 저는 제 소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창의적이지 않은 어떤 지점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맛있게 담그면 술잔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제 우리 정보를 찾아가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대신 제목을 보시다시피 투로 안 하고 두 번째 하고 배우를 이어가지 않고 스토리도 이어가지 않겠다. 정편이 그 다음에 강조를 뒀다면 우리는 너무 강점을 짓겠다. 괜찮겠다. 말씀드렸고 정편이 너무 흥행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흥행이 될 것 같아요. 흥행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셨고 3번만 보내드렸나? 네. 약속을 하고 본격 시작됐죠. 3월달에 만나서 그렇게 약속하고 7월에 촬영하고 10월에 개봉하게 돼요. 진짜 엄청난 속도로 만들었거든요. 네. 사실 본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한 어떤 독특한 어떤 영화가 나오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굉장히 그 겸허하게 얘기를 사실 해주셨지만 그때 이 작품을 두 분께서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어떤 영화가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유리 배우님도 이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이제 받으셨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캐스팅에 굉장히 어떤 전설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신이 내린 기적 같은 변화가 이 캐스팅 과정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안 받았을 때. 한국 영화에 캐스팅된다는 건 춤으로의 신이 점수를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뜻하지 않게 이상함을 하기도 하고 제가 연구랑 두 번째 이야기에 출연하게 된 것도 아마도 그런 좀 행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앞서서 이렇게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1999년에 저희가 개봉했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러 와주신 여러분께 진짜로 감사드려요. 저는 제 첫 영화이기도 하고 연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배우로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반을 이 영화로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소중한 추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주시고 이 영화를 다시 봐주시고 그래서 지금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추억을 같이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처음 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혹시 극장에서든 집에서든 오늘 이 작품을 처음 보셨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와, 너무 고마워요. 와. 인생작이시죠. 진짜. 근데 20년 전 영화라서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당시에는 이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델 활동을 하면서 광고로 연결돼서 광고 활동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 우연하게 드라마에도 출연하게 됐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여고괴담 원편 그 첫 번째 네. 편에도 그때는 오디션을 진짜 많이 받으러 다녔는데 무슨 영화인지도 몰랐어요. 학원물이라고 해서 미팅을 갔어요. 근데 저는 학원물이고 당시에 저는 20살이었고 19살이었나요? 여기는 이거 투어 전이었으니까. 근데 뭔가 좀 반항기가 충만했을 때예요. 그래서 미팅을 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영화관을 갔죠. 여기는 원을 보러. 얼마큼 누가 있어? 뭐 이러면서 얼마큼 하지 좀 보자 이러면서 봤는데 그 땅땅땅 여기에서 와 소리를 제가 생각보다 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도 소리를 지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한 방울 딱 먹고 자 그래 잘했네. 그 자리에서 한 번을 다 봤어요. 지금은 맞아요. 그 좌석이 딱 정해져 있고 한 번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영화관이 그냥 앉아있으면 제가 너무 옛날 얘기하나요? 그래서 개봉을 그때 그때 20세기였어요. 했으니까. 네. 그냥 계속 앉아있으면 계속 볼 수 그래서 있는 그건 없었죠. 네. 그런 때여서 두 번을 보고서 이를 깍 깨물고 왔죠. 그래서 여고괴담 만약에 3편이 진행이 된다면 내가 그때는 기필코 저 영화에 출연을 하리라 이렇게 강한 맹세를 했는데 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 또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봐가지고 꼭 캐스팅이 돼야지. 네. 사실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다지 큰 열망이 없었는데 그 여고괴담으로 영화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 초년생이 내 영화에 꼭 출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미팅을 갔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럼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고괴담 1이랑 여고괴담 2랑 다 연출부에서 제가 커팅을 당한 거예요. 보기 좋게. 그 서류 심사와 네. 영상 심사가 있었는데 그 나중에 감독님 촬영하는데 나중에 보여주시더라고요. 불합격. 라고 빨간색으로 제 얼굴 바로 옆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두 번을 그렇게 불합격을 받고 아 나는 이번에도 기회가 없구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잘 넘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다시 왔어요. 네. 혹시 미팅을 한 번 더 오실래요? 그래. 그게 뭐지? 그래서 그럼요. 얼른 찾아갔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예쁜 척 다 했거든요. 원에서 예쁜 척하고 투에서 그 미팅 볼 때 정말 있는 척하고 막 이랬는데 이미 떨어졌고 두 번이나 떨어졌고 그래? 니들이 얼마큼 하나 좀 보자 이러는 오기가 있어가지고 미팅을 가서 이제 딱 앉았는데 그때 당시 오기민 PD님이 앞에 앉아 계셨고 PD님이 그리고 같이 최종적으로 올라온 두 분 한 분이랑 저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차피 떨어진 거 또 어차피 떨어질 거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오자라는 그 오기를 갖고서 네. 하고 싶은 말을 정말 따박따박 토시 하나 들고 그냥 정말 그냥 훅 얘기하고 나온 거예요. 속이라도 자꾸만 그동안 계속 떨어졌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세상, 내가 여고에 다닐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게 불만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제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그러고서 그래 뭐 어차피 떨어질 거 이러면서 이제 인사 얘기 하고서 집에 와서 바지를 딱 한쪽 바지를 다리를 딱 뺐는데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영화사에서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이랬더니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고서 갔는데 그때 깨달았죠. 나는 캐스팅이었구나. 그게 여고괴담 크리크리하기 일주일 전이었고요. 2주 전이었어요. 맞아요. 2주 전이었고 그 전에 다른 배우들은
한 2달 전에 캐스팅이 돼서 세달 정도 저희가 연습하고 있었죠. 미리 연습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네. 근데 저는 어떤 역할인지도 모르고 달려가서 감독님을 그때 뵙게 됐고 그리고 미나라는 네. 캐릭터가 아닌 효신이라는 캐릭터를 받았어요. 원래 제가 효신이었어요. 효신이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 태도, 뭐 성격 이런 것들을 보시고선 감독님 두 분께서 프링클린 전날에 전날을 바꾼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영화를 촬영하는 카메라 앞에서 감독님들의 그 지시에 따라 혹은 교육에 따라 감독님들이 알려주시는 길을 차근차근 걸어서 한씬 한씬 정말 모든 것을 다 올려서 촬영을 했어요. 그 얘기들 네. 제 캐스팅이 돼서 다른 배우님들이 연습하는 연습장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냥 연습실 있잖아요. 거울 많고 네. 그런 연습실에 가게 됐는데 다들 이렇게 둘러앉아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딱 앉아서 안녕하세요. 너무 부끄럽지 않으시고 생각보다 되게 소극적이거든요. 부끄러움도 많고. 근데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다들 저를 되게 경계를 하면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이분들은 몇 달 전부터 서로 맞춰왔고 호흡을 맞춰왔고 우리 팀이야, 우리 식구야, 우리 가족이야 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객 같은 느낌이에요. 갑자기 끼어든.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저는 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되게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배우 지치면 않을게 어떤 배우가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저를 옆으로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도 째려보는구나 라는 걸 보고서 왜 이렇게 경계를 하지? 나는 이제 막 들어왔고 이제 인사하는 첫 자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서 왜 나한테 이러지? 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어린애가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누군가가 제 정면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뚫어질 뻔했어요. 눈도 깜빡 안 하고 이렇게 째려보는 거라서 뭐야 쟤는 연출 막내야? 그래서 보고서 안 되겠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저 김규리예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네 했어요. 임규동 감독님. 감독님이 저는 감독인데요.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지금도 어려우시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 보이면서 연출 막내가 배우, 째려보는데 넌 죽었어. 이러면서 저기 얘기를 했다가 감독님께서 발을 꼬리를 내렸죠. 감독님 그날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그때 뭐 행색으로 봐서는 지금 막내분이었죠. 지금이랑 비슷해요.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 마지막 인터뷰 때 저희가 없었어요. 여러 영화가 이제 계속 중간에 엎어지고 하지 말자 안 된다 여러 이제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막판에 극적으로 수사사분이 땅바닥에 떨어진 제 시나리오를 보고 다음 주 고사 하세요. 딱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모두들 그냥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 약간 통상적이지 않은 결정방식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 원래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박예진 배우가 1인 2역의 역할이었어요. 원래는 일기장을 자기가 줍고 일기를 읽을 때 상상되는 모습이 자기가 들어가서 상상을 하던 시나리오였던 거죠. 그런 이제 방식이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문제가 많아서 한 2주 전에 1인 2역을 2인으로 딱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박예진 씨한테 일기장을 주어서 영화를 끌고 가는 화두를 주인공을 맡기고 그다음에 중간에 자살해서 귀신으로 나타나는 역할을 이제 새로운 배우에게 주자 이렇게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이가 많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윤태영 감독이랑 이제 너무 배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처음 만난 배우 이효원, 이나영, 김민희, 배순아, 신민아, 김효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그 당시에 신인이었던 많은 배우를 다 만났었는데 다 캐스팅에서 내가 정리했었고 남은 배우가 별로 없는데 두 명이 이제 후보로 있다 보니까 한 명은 여고대학에 나왔던 친구고 또 하나는 김기루라는 친구인데 내가 모르는 친구였고 그래서 알아서 그냥 결정하세요 이렇게 하고 시나리오를 고치러 갔었는데 선생님, 감독님도 얘기해 주셔야죠. 그 캐스팅 보드판에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었는데 다 본 사람인데 한 사람이 보지 못했던 친구 사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저였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친구한테 얘 누구야? 얘 좀 보자 라고 항상 지나가는 거를 그래서 불러줬는데 그 자리에 제가 안 나갔어요. 오디션 자리에는 감독님이 안 계셨고. 왜냐면 전편에 나왔던 배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런 의견만 줬고 근데 규리가 됐다 그래서 규리가 현장에 왔는데 너무 신기했죠. 저 배우가 이 영화의 운명을 바꿔줄 새로운 배우구나. 어떤 친구일까 너무 궁금해서 그냥 저를 계속 보고 있었죠. 사랑을 담아서 보고 계셨던 건데 너무 이글이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도전적이었어요. 먼저 인사를 건네줘서 저는 너무 반가웠죠. 네. 누구시죠? 그래가지고 쫄아서 감독입니다라고 말해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것도 정말 우연인 건 저희 캐스팅 원칙이 드라마에 나온 배우는 안 한다. 정말 얼굴을 완전히 알리지 경험이 않은. 없는 그냥 생자 배우를 하겠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TV를 안 보고 사니까 규리가 학교 드라마에 나오는 걸 몰랐었어요. 이미 개봉 후 알았어요. 그 전에 알았으면 안 되는데 라고 다시 정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열심히 저를 적응했을 게 아닌가. 참 각자의 다 운명, 영화에는 진짜 운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운명들이 감독님과 배우님들 다 이 작품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김기루 배우님 지금 말씀하셨던 미나 캐릭터는 저는 이 작품에서 참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늘 어떤 영화에서 저는 가장 연기하기 어려운 캐릭터가 목격자의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건과 관객 사이의 끈을 계속 이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야 하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서로 교환 일기를 주고받는 두 명의 여성들은 그들이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다른 캐릭터들도 마찬가지인데 목격자는 그야말로 이 감정이나 이 사건을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을 해줘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죠. 그래서 이 작품을 특히 이렇게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배우들이 시나리오대로만 따라서 하면 되는 이런 상업적인 작품이 아니라 여고괴담처럼 신인들과 감독님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신인 배우에게 진짜 어려운 캐릭터였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요. 영화를 보면서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뭣도 몰랐어요. 그 연기의 이음자를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가 다 흡수하고 싶었고 다 배우고 싶었고 다 알고 싶었고 알아야지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행히 김태훈 감독님하고 여기 계신 민규름 감독님께서 감독님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납득을 시켜주신 거죠. 저는 그때 배웠던 거를 토대로 지금 계속 연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첫 영화를 정말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고괴담은 우리 여고의 두 번째 얘기는 시나리오가 중반까지밖에 없었어요. 중반까지밖에 없었고 사실 처음 촬영했던 장면이 뒷부분에 나와요. 네, 이게 어디로 가는 장면인지 모르고 감독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연기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거를 배운 거죠. 원래는 다 차근차근히 이렇게 연기 촬영을 하고 시나리오가 다 구축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어떠한 그 사건을 향해서 정말 호기심 어린 그 마음과 눈동자 하나로 그렇게 조금씩 알려주는 그 길만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서 훨씬 하나 둘셋 코앞만 이렇게 보면서 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한테는 정말 다행이고 축복이고 행운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생생함하고도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뭔지 다 알고 그 길을 밟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속에 나온 모든 그 배우들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17 소녀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사실은 평생을 살면서 배우에게 한 번 딱 보여줄까 말까한 진짜 아름다운 시절인 것 같은데 그 시절들이 너무 잘 담겨 있어서 감독님들이 현장에서 이제 배우들에게 어떤 디렉션을 좀 어떻게 하셨을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서로 다 어떻게 보면 신인의 입장으로 이 작품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시나리오가 중반까지밖에 없었던 건 아니고 그 막막한 느낌의 기억이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는 이제 뭐 많은 수정을 거쳐서 시나리오가 나오긴 했죠. 재본된 시나리오가 있긴 있었어요. 그때 시나리오가 제가 최종으로 쓴 건 한 75페이지 정도 돼요. 재본에서 현장에서 그 마지막에 된 건 42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키스씬의 네. 위기 장면 있잖아요. 다 없었죠. 잘렸어. 장훈신의 시도 잘렸었고 그 여러 가지 회사하고의 팀하고 대화 속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재본의 권력이 이제 재정부에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좀 축소됐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이 굉장히 많아서 배우들한테는 좀 어려웠었을 것 같고 결국은 촬영 중간에 이제 다시 복원을 했죠. 복원해서 10부 정도 시나리오를 제가 사비로 인쇄해서 그때 75페이지짜리 시나리오가 남아있어요. 한정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배우들은 이제 또 삭제됐던 장면이 중간에 다시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이런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방식은 아무래도 저희가 여고에 방점을 두고 아시아에서 10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나 그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인터뷰나 자료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500명 정도 했었고 경공여상 비롯한 여기 크디스에 나오는 몇몇 여고 연극반 친구들에게 자기들 사는 모습 평가도 빌려주고 찍어와서 자기들 디테일한 기록들을 보고 참고하려고 했었고 그때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몰래 찍다가 네. 긴 장면이 영화에 나와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증언이나 연한이나 그 이름도 실제 친구들 이름을 캐릭터 이름으로 쓴 거였었고요. 그리고 촬영 현장에 헌팅 갔다가 그런 얘기를 나와요. 몰래 뒤져본 건데 사실 미안하지만 이제 그 디테일들 보고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그 소통의 세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구축해 나갔어요. 그래서 남녀공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겪었던 제가 느꼈던 지점도 있고 그냥 영화 속에 표현하자 배우들을 통해서 표현한 지점도 있고 그리고 리허설을 통해서 또 대사를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세트장에 갔는데 선풍기가 양쪽 있을 줄 알았는데 예산상 한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효진이한테 선풍기에 대해서 투덜거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가 생리대 연애 편지를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인물들에게 어떤 애는 이제 거북이를 키우고 어떤 애는 화장을 하고 어떤 애는 술집에 어디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애는 운동관 출신이고 각각 엑스트라들이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캐릭터를 줘서 카메라가 들어가는 동안 그때는 지금처럼 모니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로 찍는지를 배우들이 모르니까 카메라를 찍어도 투샷으로 다 연기를 하고 한 사람 찍는데도 전체 다 연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리허설을 통해서 대사들을 계속 현실감 있게 찾아가면서 시나리오가 처음에 몇 장의 처음 시습을 시작했었는데 계속 그때 좀 드러나서 디테일들이 좀 세워지죠. 미르 배우도 연기하시면서 아니 남자 감독님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17살 여고생들의 삶을 잘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 혹시 하시진 않았는지 뭐 예를 들면 교환
일기라거나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는 그 대사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봐도 딱 저 때 저런 얘기 하면서 놀았던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는 어떠셨어요? 또? 저도 고등학교 때 교환일기를 친구랑 나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감이 있어서 저도 이런 적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들은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신이라고 생각했나요? 저분들은 다 알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다 알고 있는 뭔가 그 선생님 같은 지도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의심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당연히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아셨군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걸. 근데 감독님 두 분께서 정말 되게 신성도 되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되게 관찰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심을 많이 두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이렇게 관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도 물론 이런 에피소드에 대한 것들은 자료 과정에서 가지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찾으셨어요. 저희께서. 그래서 이거 좀 한번 해봐봐. 저거 좀 한번 해봐봐. 그래서 되면은 저 괜찮다. 그래서 바로 화면을 담으시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모습들이 물론 이제 처음 다들 연기하는 거라서 좀 어색한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를 스스로의 그 모습을 담으려고 감독님 두 분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현장에서 두 분의 감독님이 계신다는 건 조금 독특한 현장이기는 하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두 분 감독님이 현장에서 이렇게 디렉션을 주시거나 영화를 만드시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두 분 감독님 얘기, 현장 얘기 좀 해주세요. 기억나시는. 김태훈 감독님은 지금 탕웨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쉽고요. 네.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바쁘시대요. 네. 중요하죠. 김태훈 감독님은 되게 인간적이세요. 그 사람의 정이 되게 많고 그 사람한테 말할 때 규야 이렇게 얘기를 있잖아. 이거 딱 한번 잘못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느꼈던 건 되게 인간적이다. 사람을 항상 따뜻하게 바라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시선에서 볼 때 저 친구는 저런 게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런 걸 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지점도 감독님은 다 그 사랑과 따뜻함으로 다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인간적인 감독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감독님한테 상의를 했었고 얘기도 돼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공상과학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상상의 나래가 한 10군데에서 펼쳐져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의 사람을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만약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까? 라든가 아니면 제가 처음 영화관에 가서 봤던 영화가 스타게이트예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공상과 알고 보니 우주인이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막 이런 거. 그런 공상과학을 책에서 영화에서 너무 즐겼고 그런 상상의 나라를 펴는 게 저는 가장 큰 낙이었기 때문에 그 독특한 시선 그리고 뭔가 독특한데 예리하며 뭔가 자료가 바탕이 되어서 쫙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딸넷 아들 하나에 제가 넷째 딸이에요. 제가 다복해요, 저희 집이. 그리고 친척들이 많아서 어른들하고 되게 많이 소통을 하면서 지내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세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린이께서.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는 재미들이 저한테 되게 있었거든요. 제가 몰라도 그런 걸 배워가는 그 재미가.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재밌다. 이런 것도 되게 독특하고 아이디어가 좋은데? 라는 것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그 시각이라든가 그 통찰력에 관해서 그 감독님하고 얘기하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김태훈 감독님보다는 윤희동 감독님 옆에서 항상 있었지, 얘기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감독님 약간 4차원적인 매력을 담뿍 느끼셨던 것 같은데 감독님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 작품이 나오고 나서 사실 되게 센세이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 17살 여고생들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이제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동성애의 그때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동성애 코드 혹은 당시에는 이 시스터후드 여자 친구들 사이에 너무 친밀한 우정이 이제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사실 됐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작품은 주체적인 의지를 가진 17살 여성들의 퀴어 무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남성 감독님 두 분이 공동 연출을 하셔서 당시에 두 분이 사랑하는 사이인가? 뭐 이런 얘기가 돌기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감독님? 그때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인장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때 되게 두 분 감독님 같이 공동 연출하시면서 사실 쉽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그 아카데미 시절 때부터 이제 같이 공동 연출을 몇 번 했었고요.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살다시피 공부를 많이 했었고 데뷔한다고 했을 때는 둘 다 굉장히 비슷하고 경험치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라이브한 점도 비슷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 배우고 두 사람을 보내면 한 명이 더 뛰어나겠다. 선배가 이렇게 두 사람을 세우면 이건 빨리 만들어지는 만들어지겠지만 생각으로 캐스팅을 한 것 같았었고요. 근데 저희 시스템은 서로가 설득될 때까지 계속 자기 이야기들을 대진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소통의 이제 영역이 둘의 에너지였는데 상업 영화, 저예산 영화였긴 했지만 현장에서 두 사람이 연출하는 걸 경험을 아무도 못한 배우가 스태프들을 만났을 때 이 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두 사람이라는 느낌이 그때가 많이 있었어요. 배우들은 저희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 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두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니까 한 배우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아닌 것 같으면 내가 고치고 가서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배우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고 촬영 감독이 이렇게 하나 찍었는데 다른 감독이 와서 렌즈를 또 바꿔달라고 하니까 시간은 급하고 둘이 알아서 해결하고 오세요라고 하시는 태도가 좀 바뀌는 거죠. 그 영역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고 사실 이제 이렇게 저희를 바라봤던 시각이 이제 잘 드러난 지점은 예를 들어서 감독이 둘인데 방을 하나 잡아줬어요. 싱글 침대. 여름에 속옷만 입고 둘이 이제 한 이불을 덮고 누워서 이제 자야만 했었고 그런 게 좀 익숙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야박했던. 네, 그렇네요. 방은 2개 잡아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를 잡아줄 수도 있겠죠. 배우들한테도 네, 그랬어요. 그 양수리 세트장 때 그 숙소를 잡았는데 그 양수리 시내에 가장 허름한 무슨 아니 그게 제일 좀.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좋은 데가 많았는데 제가 먼저 들어갔고 나중에 혜진이가 저랑 같이 방에서 싱글싱글했고 그때 근데 그 되게 허름한 롱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밖에 처음 자보니까 여기다가 옷을 걸어야 되나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롱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 자꾸 혼자 힐링거리면서 정리를 하고
연기자를 저는 불평이 전혀 없었어요. 첫 경험이었고 이런 시스템에서 많은 게 만들어지는구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현 감독이 뭐 아파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고 한 사람이 그냥 대체돼서 가거나 그러니까 그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공동 연출을 할 수 있을까 질문했고 그럼 언젠가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어려웠던 여기서 무모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시간이 지나고 현장도 훨씬 시스템화되고 예전처럼 그렇게 막 반드시 짧은 기간에 막 끝내야 되고 이렇게 압박감 속에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갔을 때 사실은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또 줄 수 없는 굉장히 어떤 힘의 부딪힘 같은 것들 그런 에너지가 영화 안에 담긴 것 같아요. 뭐 그게 반드시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영화의 운명이 이렇게 20년 동안 사랑받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에너지가 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너무 두 분을 제가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돌리려고 하는데요. 김규리 배우님께 질문 먼저 받을게요. 배우님께 질문 나오고 싶은 관객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갈 거고 또 이제 감독님, 배우님 이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리 배우님 한 분, 손에 계신 분 중에 네. 마이크가 뒤에서 오고 있어요. 예. 벌써 19년이 된 작품인데요.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은 이걸 이제 가끔 보시거나 보시면 어쨌든 이제 이제 거의 20년이 돼가는 그렇죠. 나를 보는 거잖아요. 볼 때 저때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저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저번에 영리당 GV로 이영진 배우님께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아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이영진 배우님이 그때 자기는 거의 첫 현장인데 감독님들께서 너무 자기한테 물어본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자기한테 자꾸 질문하시고 자꾸 내가 생각하게 하서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너무 괴로웠는데 나중에 다른 현장에 보니까 그런 현장이 없어서 오히려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현장에서 감독님 두 분의 디렉션을 받을 때 그때 기분? 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하시는 약간 이제 불만?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한테는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내 영혼을 다 맞춰서 다 배우고 흡수하고 싶었던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연기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이 다 좋았어요. 스태프들하고 호흡을 나누고 수다 떨고 가면 그분들 또 있고 내 식구구나 내 식구구나 그랬고 연기의 방식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조언자가 두 분이 계시다는 게 더 좋았어요. 그 어떤 때는 고민이 다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지? 여기 감독님 찾아가서 여쭤보고 얘기 잘 들어보고 고민을 또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되게 소극적인 친구였고 삶이 되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지금 연기를 하다 보니까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 얘기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표현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근데 감독님들이 다가와서 제 얘기를 들어주셨고 재미없는 제 얘기를 되게 재미있게 들어주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순간 하나가 다 너무 재밌어요. 심지어 첫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 뭐죠? 장모? 예. 구멍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거기 벽이에요. 네, 그리고 구멍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면 그래, 머리를 모두 묶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촬영할 때 이렇게 연기해도 되네? 내가 이런 거를 해도 감독님들이 다 맞아주시네? 아, 연기가 이런 건가? 그래서 뭔가 제가 그 성취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되게 사랑받고 주목받고 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르는 거를 두 분의 조언자, 그 절대적인 조언자이자 저한테 두 분이 같이 상의를 해서 계속 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되게 좋았고요. 저는 촬영하면서 이제 불만을 얘기하면 우선은 첫 번째는 음료수랑 먹을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촬영장이 올라온 건 줄 알았어요. 봤더니 티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촬영장은. 물론 그런 좀 여유가 있는 제작 여건이 좋은 데는 그렇게 하는데 영웅회담이 압도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원이 터져가지고 여기저기서 후원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도 음료수도 라면도 뭐도 너무 많아서 우리 밤새 촬영할 때 되게 많았는데 졸려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 뜯어가지고 몰아가는 사람 없이 모두가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촬영장이 그런 줄 알았어요. 안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머리에 이 낙엽 붙어 있는 거 미술팀에서 되게 세심하게 붙여주신 건 줄 알았더니 배우님이 직접 붙이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다 나오신 거였거든요. 뛰어야지 뭐 이렇게 했죠. 그랬군요. 저는 고등학교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있어요. 왜냐면 친구들과 교육관들 왜 질투를 하고 전 여중, 여고, 여대를 다녔는데 여자들끼리는 왜 이렇게 색이 많지? 그리고 없는 얘기도 막 끊어가지고 얘기하고요. 앞에서 그랬어? 그래. 그래서 뒤에 가서 욕을 해요. 그리고 지나가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이었는데 저희 방송반에 제 기수가 6명인데 이렇게 지나가면 야야야 이러면서 애들이 숨기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촬영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 네,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감독님이 만약에 저한테 와서 무슨 한마디만 걸면 스무스무 거려요. 자기한테 오는 건 너무 당연하고 쟤한테 가는 건 싫고 저 역시도 셋이서 주인공, 셋이서 이제 홍보하는데 내가 앞에 나가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목받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다시 또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관계, 그게 가장 어렵고 나머지는 뭐 하나도 어려운 거 없었어요. 저희 작년 중에 그 장면 있잖아요. 제가 혼절하는 장면. 네. 그 장면 자세히 보면 머리부터 떨어져요. 바닥에 안전장치는 없죠. 저도 제가 어떻게 연기할지 몰랐고 거기가 양수리 세트장이었는데 그 숙소에서 그 장면을 시나리오 보면서 정말 1000만 가지 상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기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지? 사람이 어떻게 쓰러지지?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발달될 때가 아니어가지고 자료를 어떻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해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잘못했다고 몸이 다치면 촬영장에서 100%를 못 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만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긴장을 엄청나게 하고 갔는데 그래서 그 혼절을 딱 했는데 딱 쓰러지면서 책상에 머리가 가까우니까 뒤에 책상에 머리 부딪히고 그 머리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기절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해소감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하도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했는데 다들 저한테 달려와서 괜찮냐고 병원 데려가는 마음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안 아픈데요? 돌머리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럼요. 혹시 괜찮으면 한 번만 더 하시잖아. 그래서 그 소리를 더 이렇게 더 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하겠어 해서 그 장면이 지금 정말 이 신인 배우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아까 그거 하나만 영화 혹시 자주 보세요? 이 작품 다시 하면? 봐요. 제가 직접 찾아봤던 거는 네. 제가 너무 그 우울함이 막 쌓여서 혼자 생각에 막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촬영했던 작품들 중에 좀 그 성취감이 좀 있었고 성취감이 그 자존감을 좀 세워줬던 작품을 찾아봤었을 때 그때 첫 번째 봤던 게 여고괴담이었고요. 두 번째 봤던 게 환영과 사랑이라는 MBC 드라마였죠. 그걸 보면서 다시 이렇게 기분을 전환시켜서 그 힘으로 다시 연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영화라가지고 제 폴더에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잘 보진 않고요. 왜냐면 부끄러움이 아직도 많아가지고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잘 못 봐요 아직도. 근데 네. 그 TV에서 가끔 네, 해주죠. 하면은 그거 이렇게 한 번만 봐야지 이것만 보고 그만 꺼야지 하는데 꼭 끝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잘했구나. 그게 외국에서 두 번째 이야기 매력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이번 축복이에요. 그때 그 얼굴이 남아있다는 건 정말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생생한 17의 아름다움이죠. 네, 이번에는 민규동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계 손 들어주시면 감독님 한 분만 네, 감독님. 여기 지금 돌아보신 남성 관객 땀 안 흘리듯이 네 번째 줄에 계십니다. 제가 좋네요. 아니요. 네, 저 위에.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네, 반갑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그러니까 초반부하고 그 마지막 이제 라스트 씬으로 나오는 그 지붕이 씬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보면 한국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씬인데 그 씬이 나오게 된 그 에피소드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한국 영화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으시죠. 지붕에서 노는 장면 말씀이세요? 네. 저 고등학교는 창동여고인데요. 제가 이제 시나리오 쓸 때 야마다 이미 소설 읽고 있었는데 그때 이지메라고 불렀죠. 남자라는 말이 잘 없었을 때고 이지메에 관련된 소설들을 많이 읽었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시나리오에 뭘 썼냐면은 뾰족지붕, 그리고 수영장, 그다음에 농장. 이제 한국 여고에는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 공간들을 많이 썼어요. 욕을 많이 먹었고 누구한테? 제작부 제작부. 포함해서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었는데 첫 번째로 팀을 간 고등학교와 상동여고였는데 다 있었어요. 뾰족지구관. 그래서 그냥 게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네모난 유럽식의 미로형 학교였었고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있는 그다음 유리천정이 있고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모던한 학교였죠. 전체 영화 컨셉이 1편이 이제 고딕 호러였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에 밤에 이루어지는 좀 은밀한 고통 깊은 그런 공포가 많았다면 저는 낮에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목격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 현실하고 접점이 더 많을 것 같은 모던한 그런 양식들을 꿈꿨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좋았어요. 그 중에서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저는 어느 건물에 가도 항상 옥상을 탐방하고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걸 좋아하는데 둘만의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 해서 여기는 이제 수영장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음악실에서 둘이 텔레파시를 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만의 공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옥상 공간이 약간 신혼 살림을 차려놓은 도시처럼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웬만하면 그 위에 올라가서 좀 위태로운 느낌도 있잖아요. 이제 옥상 밑은 위험하진 않지만 프레이밍을 통해서 이제 둘의 대화나 둘의 공간 자체를 둘이 앉아 있어서 쉬는 시간에도 그 나무라도 다 격리돼서 둘만의
위태로움이 좀 많이 보여지고 많았었고 그날은 콘티에 여러 가지 그냥 이미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목도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구름이 너무 적은 날이었었어요. 무대 구름이 없던 시간이었었는데 구름이 너무 적다고 스태프들이 다 놀라 있어서 촬영 감독님한테 부탁했죠. 빨리 가서 찍자. 이 영화는 100% 핸드용이에요. 공포 영화에서는 항상 느린 트래킹을 많이 쓰는데 이 영화는 아예 삼각대 위에 카메라 잠근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들고 뛰는데 촬영 감독이 익숙해졌고 올라가서 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쉬니까 배우들을 돌려보내고 영진이한테는 너가 신랑, 영진이가 신부 이렇게 생각하면은 편하게 거기서 집이라고 생각하고 놀아봐라고 얘기했고 그 안쪽 밑에가 영화 속에서 나온 창고예요. 둘이서 상황을 증명하자고 얘기하는 실제 거기 창고의 내용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둘만의 아지트긴 하죠. 나중에 미나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공간을 탐색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일단 던져놓고 해가 너무 빨리 지기 때문에 계속 밑에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봐 저렇게 봐 잘 전달은 안 된 것 같은데 영진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디렉션을 주고 있다라고 못 느꼈던 것 같고요. 촬영 감독이랑 무슨 둘이 안 맞아서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느꼈다고 진술하는 거 보면 안 들리셨군요. 네, 아마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시나리오도 없는 것이고 그냥 막 뛰어놀라고 하니까 그래서 해가 지기 직전 베륵 씨의 시간에서 해 질 때까지 찍은 장면이죠. 굉장히 길게 찍었는데요. 그 중에 3개의 에센스를 뽑아서 중간에 넣었고 엔딩 장면을 뭘로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갖고 나갈 여운 이 영화를 다 보고 얼마나 무서웠냐의 그 이미지보다 둘의 사랑이 얼마나 목가적이고 그리고 평화로웠었는지 그것이 왜 부서졌는지 왜 불가능한지 그 집단 무의식이 진짜 공포가 아닐까 하는 느낌으로 그걸 주기 위해서 크레딧 화면에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정했던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중에 그냥 아름다운 호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저는 여기가 두 번째 생각이 그날 날이 안 좋았다면 없었을 장면 하늘이 좋은 장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엔 또 김기리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한 분. 맨 앞줄에 계십니다. 네. 호신이가 죽은 다음에 고용석 선생님이 그 미나 시은이를 불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다 하고서는 이제 종이를 주면서 뭘 쓰라고 하시는데 반성문도 아니고 진술서도 아니고 뭘 쓰는 건지 볼 때마다 궁금해. 뭘 썼는지가 상상이 안 돼서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거기 딱 써져 있었어요. 감독님 못 쓰라고 하셨어요 혹시 거기에? 그러니까 사실 죽음의 직전에도 신이가 또 고영석 귀에다 뭐라고 속삭이고 네, 그렇죠. 그것도 되게 궁금한 하나였어요. 제가 그때 그 아파스키오로스타미의 그 친구 집은 어디 있나 영화를 한국에서 공연했었는데 그 감독 연출하는 방식이 그 아이 꼬마가 너무너무 곤란해하는 장면 연출할 때 구단을 외우게 시켰다고 그런 걸 보고 어떤 들리지 않는 어떤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19단 문제를 내서 네. 도록스럽게 상대방을 안 들어오고 이렇게 던졌는데요. 또 실제 대화 내용은 제가 물어봤을 때는 여전히 대답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없어요. 그냥 스타트도 이렇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자연스러움을 끌어내는 방식에 사실은 배경에는 그 자연스럽지 않은 영역에 액션이 많이 숨어있기 때문에
특히 더 신인이기도 했어. 네, 그렇죠. 어렵죠. 근데 지금도 만약에 그 장면 찍으라고 했으면 또 낙서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왜 컴퓨터 막 이렇게 키보드 치잖아요. 네. 그 타이핑 안 맞아요. 이렇게 이런 것만 하고 그리고 그 서류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다 낙서돼 있고 어떤 분은 거기 대사도 적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 하나 질문 드리자면 이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의 왕에 가까운 그런 작품인데 교환일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모든 페이지가 다 빼곡하게 모든 게 다 사실 들어있고 그 이외에도 진짜 디테일이 강한 작품인데 이런 디테일들만 특히 뭐그 효신이 읊는 시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가지고 오셨고 어떻게 그 디테일들을 만드셨는지 민감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굉장히 이미지 중심의 영화이긴 하죠. 그 사진이나 그림이나 기본적인 이미지 검색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이미지 폴더가 몇 번이 되죠. 그래서 거꾸로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에피소드를 만드는 과정들이 좀 많이 있었고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하이텔 하이텍 네, 하이텍을 기억하시는 분. 동아리에서 이제 그 이상한 공포 추리 네. 이야기들을 주고받던 그 멤버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를 굉장히 긴 시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또래 친구들하고 시 영역이 다르다, 세계관이 다르고 철학이 달라. 네. 지금 지점이 좀 필요한데 영화에는 그런 시도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영화랑 시랑은 너무 이 비주얼의 언어와 텍스트 언어가 굉장히 맞닿지 않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그런 새로운 시도를 정말 좀 해보고 싶었고 훨씬 길었죠. 원래 시나리오는. 근데 많은 박해 속에서 잘렸다가 속에서 다시 네. 한번 이제 복원을 좀 시켜봤고 예를 들어서 문부처의 이야기다. 즉 그런 게 작은 사파들과 그 검색한 이미지 속에서 뭔가 기존에 익숙하지 않았던 지점이 생기면 그 시나리오 안에 거의 모든 신들에 다 대입을 해보고 그게 녹아날 수 있는 신들의 그것이 장착되는 긴 과정을 거쳐서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미시적인 현미경적 시각을 가지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피아노 안에 열었을 때 거기 보이는 영화 포스터 하나하나를 네. 저는 그런 게 감독의 취향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맥락상 전단지는 카피아나가 영화 전체 주제랑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선이 되는 지점이 있죠. 맞아요. 꼼꼼히 보시면 이렇게 적어놓고 싶은 것들이 진짜 많은 영화입니다. 저도 교환일기를 해봤기 때문에 네. 어떻게 썼는지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 미나가 습득한 그 효신이와 시윤이의 그 교환일기는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정말 그 미로를 찾아가는 그런 기분이었고 되게 독특하고 스페셜했어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어떤 장면은요, 그 단어 하나에서 시작돼서 세모로 단어 그 텍스처를 맞춰가지고 점점 들어가는 세모로 됐었고, 또 어디는 또 그 반대로 하기도 했었고, 이게 좀 네. 아쉽네요. 오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게 네. 안에 이 교환이 이 사이에 이 장과 이 장을 덮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꺼낼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교환을 읽으면서 한 장면 한 장면 이 친구들을 그 둘의 관계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그 너무 다 처음부터 그 미나의 그 호기심으로 시작된 건데 그게 이제 교환일기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 마음으로 그런 어떤 디테일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계속 그들의 이야기 안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또 이번 김규리 배우님께 질문하실 관객 손 들어주시면 한 번만 골라주세요. 네, 이쪽
뒤쪽에 계시는 감독님. 네. 다들 엄청 아, 힘내시고. 몰랐구나. 네. 저희가 가지면 안 돼요. 마지막에 미나가 시인한테 미안해 내가 일기 잃어버렸어 그래서 시인이가 괜찮아 일기 잘 쓰면 되니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네이버에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하나는 시인이가 초신자에서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기 쓸 거다. 또 하나는 미나랑 같이 미나랑 새로운 사랑 시작해가지고 일기 쓸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해석이 분분하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은 만약에 1편에서 그 1편 정말 좋아하신다면은 만약에 다른 편들 같은 경우에서 막 칭찬하고 싶은 후배들 있나요? 배우들 같은 거. 네. 우선 저는 그걸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우리는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끝인 것 같은 뭔가 좌절을 겪거나 그러면 이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계속 고인이거든요. 네,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를 쓴다는 거는 어느 시기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록은 아주 은밀해서 혼자만 보고 싶어서 쓰는 거지만 알고 보면 이건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이게 결국엔 삶인 거예요. 근데 다시 쓰면 돼. 괜찮아. 다시 쓰면 돼. 라고 한 거는 괜찮아. 여기서 끝이 아니야. 다시 우리 인생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고 다시 쓰면 돼.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네, 감독님도 좀 말씀해. 감독님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텔레파시를 교무실에서 시은이가 한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비밀을 캐나가면서 이제 불관계를 알게 되고 불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자기도 행복했다는 걸 알고 죄책감도 연민과 함께 동시에 갖게 되는데요. 그 3절에 많은 시나리오의 내용 중에는 그러면서 점점 그 크러쉬를 느껴요. 이제 시은에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명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희망을 주고 싶은 시점도 있었지만 이제 그 시은 입장에서는 미나도 자기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열어주는 맥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오란 말은 하지 않지만 미나는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죠. 따라가서 보게 되는 건 이제 효신의 죽음의 진실을 보게 되는 순간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 시은이의 상실에 있어서 미나가 새로운 친구가 돼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대사를 해봤었어요. 텔레파시 할 수 있다는 관계는 이미 특별한 관계가 돼 있는 지점이죠. 그런 지점들이 참 관계의 밀도가 달라진 지점에서 둘의 관계를 좀 더 상상해보면 어떨까 하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감독님께 한 번 더 질문 받을게요. 감독님. 네, 되게 싶은데. 얼마 전에 네. 그 DVD 구해서 그 삭제 장면들 네, 보시면요. 그걸 봤는데 그 클레딧에서 또 어린 여신에 관한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보기 전까지 되게 궁금했는데 영화에서도 그 무편지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뭐 어린 여신 얼굴 옥상씬에서 얼굴 한번 나오고 뭐 그런 거밖에 못 본 것 같아서 삭제씬에 관련된 얘기. 그거는 제가 같이 계속 다 찍었는데 다 날라갔죠. 저희 러프 필름 이렇게 다 정교하게 이렇게 붙이는 필름 말고 정교하지 않은 딱딱하게 러프한 필름이가 4시간짜리였어요. 거기에 날아간 잘린 장면들이 다 제 거예요. 그 아이가 같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촬영했는데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삭제씬에 대한 어린 효준이가 이제 중년 우리 또 많은 한이 쌓여 있는 친구인데요. 왜 이렇게 좀 더 특별한 아이가 됐을까 그런 과거를 설정하면서
어린 호신의 등장을 정말 구상했었고요. 그 어린 친구가 그 나타나는 순간의 트라우마는 그 저지레라는 캐릭터 그 문학적 전형을 가지고 시작한 거였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움직이기만 하면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비난이 계속 자기한테만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계속 도망다니던 친구였는데, 첫 생리를 하는 날 숨바꼭질을 하다가 저는 이제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 첫 생리의 공포가 너무 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순간 애들이 전혀 자기를 찾지 않고 역으로 두고 가버려가지고 이제 밤새 혼자 있다가 돌아온 날이 있었어요. 그날의 이미지가 그 어린 신의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자기한테 힘들 때마다 대화를 시작해보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래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과거를 자꾸 이렇게 불러내고 소환시키는 순간에 그 친구가 나타나죠. 그래서 몸속을 더듬는 아이에게 손이 어린 요신의 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일기장을 조선 친구가 시은이와 효신의 관계도 알게 되지만 효신이의 더 깊은 과거까지도 알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사실 여기 써있는 내용이죠. 그런 고백을 시은이에게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것까지 알게 되는 맥락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큰 구성을 볼 때 효신의 과거까지 다뤄지는 게 너무 플롯이 다중적으로 바뀌면서 이야기가 좀 어려워지는 맥락이 있어서 그 라인 전체를 좀 삭제하게 됐죠. 그래서 사라졌고, 영화 속에는 육상부 라인도 크게 삭제가 됐어요. 사실 시은이 육상부 라인도 코치의 만행과 육상부 안에서의 또 복잡한 시은이에 대한 이제 이지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야기 맥락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큰 시퀀스 맥락이 사라지게 된. 그리고 저도 그래서 4시간에 가까운 감독님의 3시간 3시간 17분 이 들어가 있는 네. 한정까지 번이 있어요. 나중에 그걸 봤어요. 잘린 부분. 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했었는데 나중에 잘린 거 봤는데 잘 잘렸다.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여기를 너무 못했어요. 세상에. 제가 여기를 너무 못했더라고요. 처음에 이 개봉과정의 편집본을 영화 사무실에서 이제 보여줬어요. 원래 대화한테 개봉 전에 안 보여줬는데 너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보여줬는데, 끝나자마자 울면서 뛰쳐나가가지고 그 춤으로 그 거리를 매달리는데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너무 놀라서 제가 그 불을 잡으러 정말 뛰어가가지고 다시 데려가서 달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새 배우가 모두 본인이 가장 돋보이고 중심에 서 있는 영화이길 바랬을 텐데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편집도 많이 됐고, 그런 첫 충격 때문에 기억이 나네요. 초코초키는 마감에.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지금 생각해서 들으면 너무 사랑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네 주연 배우가 김길 배우님, 박예진 배우님, 이영진 배우님, 공효진 배우님 네 분이 2000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연기 신인상 네 분이 공동 수상을 하셨거든요. 3명. 이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하신 거는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감독님 두 분께서 이 영화에서 주연 배우를 가장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자신들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가장 이 영화의 어떤 핵심 부분의 얼굴들을 잘 담아내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3명의 주연과 2명의 주연이 있는데요. 우리는 감독의 입장에서는 셋을 다섯을 캐스팅해 준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해할 줄 알았는데, 또 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게 많이 아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터 찍는 날 3명이 포스터에 나오거든요. 네, 우리 공효진 배우가 이제 오디션에 떨어졌던 친구였고 다시 어떻게 우연히 이제 소원에서 다시 하게 된 친구인데, 그냥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암탈이 심했어요. 3명이 촬영 중간에 나가서 포스터를 찍는데 내가 왜 포스터에 없어? 너무 기분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그 화면에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연한이랑 싸우다가 벽에 부딪혀서 막 짜증내는 장면이 진짜 짜증. 포스터
신문날이었죠.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다 애정으로 네. 상처받지 않고 챙기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더 생각했던 거는 이제 40명의 그전 몇번까지 하면 이제 80명의 엑스트라들 친구들 있잖아요. 그 중에 17이라는 제가 단편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 중에 주연 배우가 있었어요. 이철도 팬클럽 그 친구랑 SBS 그 녹화 직전에 길거리 캐스팅을 해서 영화를 찍었던 친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저한테 오빠라고 불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독이라고 부를 때 그 친구 일부러 오빠라고 단편 영화 찍을 때 불렀던 것처럼 되게 노력을 다시 했었지만 그래서 안타깝게도 근데 주요 배역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그 편지를 제가 혼자 몰래 써놓은 거를 제가 봤었는데 죽고 싶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 오빠들이 나는 영화도 같이 먼저 했었고 나를 이렇게 구석에 몰아넣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하는 배우들만 챙기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를 절절하게 쓰는 편지를 제가 읽은 거예요. 저는 대사도 주고 카메라에도 많이 잡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런 외로운 친구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 주인공 옆자리에 프리미엄이 엄청났을 거예요. 거기만 오디션을 또 따로 해서 또 뽑고 역사 오디션을 또 뽑고 이제 일종 작은 소우주인데 어쨌든 전체 하나의 이야기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각각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하도록 배분을 했지만 많은 상처들을 안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화를 그만둔 친구도 있어요. 육상부 주장 친구는 시사회에서 많이 삭제된 장면을 시사는 아니고 그래서 떠나는 친구들. 그래서 그 영화마다 저는 지금 그 상처받는 그 친구들을 챙기느라 조바심 갖고 노파심을 갖고 가는 수도 있어요. 사실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여고생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주연 배우 몇몇에만 사실은 포커싱을 주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주변의 아이들의 얼굴이 참 많이 보여서 감독님이 그렇게 주변에 같이 있는 저 구석에 앉아서 뭐야 한마디 하는 그 친구들조차도 다 어떤 반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관객 입장에서 봤었는데 또 연출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전혀 다른 유신이의 머리칼 잡는 현장 친구 있잖아요. 리얼하죠. 리얼할 수밖에 없어요. 오디션에서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은 친구인데 그래서 수영이 짝고 있었죠. 근데 계속 이야기 속에서 이제 밀리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고 그때 그 제가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 이번 신에서 잘 표현해봐. 편하게 이렇게 했었고 그 정도 기세일지 몰랐는데 정말 너무 초스피드로 달려가서 못 잡고 그래서 근데 타이밍이 그 고영석 선생님 제가 들어와야만 이게 말려지는 상황이라 제가 중간에 또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예진이한테 미안했지만 사실적인 감정 처리 됐어요. 이런 걸 보면은 감독님들은 되게 좋으시고 뭐 인간적이시고 멋지시지만 되게 악마 같은 구석들이 조금씩 있으세요. 뻔히 알고 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리얼한 액션이 나올 거를 알고 시키신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영화 안에 담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완전히 성숙한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부딪히고 다치고 틀리고 내가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게 있는 그 모습대로의 아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영화에 더 현실감을 주고 많은 분들이 그걸 더 생생하게 내 얘기처럼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감독님 그때 나이가 연출하실 때 29 아니셨어요? 30살. 아이죠. 그런데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저는 아직도 경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영화가 감독님과 배우들 이렇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것이 또 관객들의 것이 되는 것 같고요.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두 분께서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관객 여러분들께 뭐 편하게 하시고 싶은 얘기 해주시고 또 이 작품이 나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규민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냥 다 좋은 영화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되게 감사한 영화고, 제가 배우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바탕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작품이기 때문에 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오늘 이 시간 너무 좋았고요. 오랜만에 옛날 얘기하면서 저는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서도 없이 막 얘기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리고 저의 첫 영화의 여기던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19년이 지나서 그런데도 영화관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괜찮아, 다시 쓰면 돼. 어느 날 살다가 좀 답답하고 이게 끝인가 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오면 정말 좋죠. 근데 만약에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그냥 가면 돼요. 어떨 때는 발등만 보면서 잠깐 지나가다 보면 또 다시 주변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잡지 모델이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 되게 아주 조그맣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소중하게 누군가가 봐주실 텐데 되게 기대가 되네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김기훈 감독님. 네, 포스터보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찾아줘서 너무 묘하게 감동적이고요. 사실 이 영화의 배경에 역사를 살펴보면 안 만들어질 이유가 훨씬 많았던 영화예요. 중간에 많이 엎어졌었고 사장님 사무실에 PD님이 가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선언할 때 문고리를 막고 앞에서 2주만 더 촬영 시야를 써보겠다고 해서 겨우 해본 적도 있고 김창현을 중간에 그만두고 집다고 하는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배우가 촬영 하루 전날 캐릭터를 바꿔서 가발과 교복과 다 바꿔야 되는 굉장히 바보 같은 상황도 많았었는데 아파서 또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있었던 순간도 있었고 김태형을 위로하러 왔다가 같이 영양제 인거 맞다가 밤에 피가 연구돼서 같이 또 2박 4일 같이 입원해서 이런 순간이 있었고 사실 너무 다행스럽게도 참여하신 분들이나 혹은 관객분들까지 포함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부여돼서 시간이 지금 20년 차 됐는데요. 아직도 지금 시대와 맞물려서 할 이야기가 있는 시점으로 영화가 여러분들의 영화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신이 없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어질 때마다 반겨주시는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에너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 와주신 거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모베당수 두 번째 이야기를 정말 사랑하는 이유는요. 저도 17살 소녀 시절을 지나왔지만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7살의 여성이 주체이자 피사체이고 가해자이자 피해자일 수 있는 이런 아주 다면적인 내가 어떤 하나의 역할만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이 다면체적인 사람을 17살짜리 여성을 보여주는 영화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로받았었거든요. 이 영화가 주는 위로, 공포라기보다 위로. 이 위로가 지금까지 20년의 생명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20년 또 20년
그렇게 긴 생명을 좀 이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자리에 역사적인 두 분과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저도 정말 기뻤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GV 자리 꽉 채워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영웅대담 20주년 이 기념 상영회에도 또 다른 작품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네, 요거는 1번부터 151번까지의 숫자 중에 김규리 배우님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어머 감독님이세요. 그 배분 선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김규리 배우님이 주시면 나 못해. 이거 뽑으면 안 돼요? 숫자를 하나 딱 골라주시면 저 다 좋아요. 어떡하지? 그걸 못해요 저.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1번부터 151번 중에 뽑으시길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스톱워치를 켜놓고 이렇게 한번 누른 다음에 딱 멈췄을 때 나오는 숫자로 나한테 이런 걸 시켜요. 제안을 해주세요. 네, 한번 해주세요. 안 보고. 그러면 네, 감독님께서 그냥 네. 하시죠. 네, 감독님께서 혼나시죠. 이게 99년도 만들었습니다. 와우. 19번? 99번 관객분 혹시?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리 오세요. 진짜 귀한 선물 받으셨네요. 예, 김규리 배우님 주시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99번. 참고로 아까 밖에서 감독님이랑 얘기했는데 이 작품이 99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개봉을 했어요. 경쟁작이 러브레터였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하고 싶은 거 네.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인터뷰 어디 있을까요? 저 사진을 찍고 싶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해서 아, 여러분이랑 같이. 해서 사진을 찍는 순간은 네, 그러시네요. 네. 좋아요.